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행정학 강의 담당하는 위계점이라고 합니다. 아마 행정학 박사 학위 돼 있고 제 전화번호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갑작스럽게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정말 빠르게 해결해 보고 싶다 하게 되면은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게 되면은 제가 강의하지 않는 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파인자 카페 있죠. 알파인자 카페에 정말로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의 기출문제 다 있죠. 그 다음에 법령 개정 내용 다 있죠. 그 다음에 역대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그저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 내용들 다 있죠. 그리고 합격수기라든가 수강 후기 이런 내용들도 카페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는 이 내용이 지금 이 내비게이션 행정학이라는 내용인데 이게 PPT 자료를 바로 이 교재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재로 만든 것인데 여기에 이 PPT 자료 하는 것도 전체 내용들이 알파행자 카페에 올라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좀 더 들어가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질문 이런 내용들은 알파행자 카페라든가 전화번호를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제 소개하는 것을 간단히 해드리면요. 원래 제가 포항제철 공고를 졸업한 다음에 포항제철에 기능공으로 바로 입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과정 하는 것을 포항제철 다니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게 한국방송통신대학 쪽이고 한국방송통신대학 쪽 행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한국예고대학 쪽에서 행정학 석사와 그 다음에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은 다음에 여기에 이력이 있는데 기존에 공무원 학원과 학교 이쪽을 같이 병행하면서 학교에서 강의하고 공무원 학원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하면서 학원 강의하는 것은 2000년에 처음 시작해서 행정고시, 경찰 간부, 그 다음에 7급과 9급 강의까지 같이 쭉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찰 간부, 그 다음에 행정학 7급과 9급 강의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특임 교수로 현재 근무하고 있고, 이쪽에 밑에 내용들은 그냥 사회활동을 하면서 주로 이와 같이 평생학습협회라든가 청관장학회, 그냥 대한적십자사 이런 쪽은 전부 다 대부분 봉사단체라는 거 아시죠? 이런 봉사단체에서 열심히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떤 사회를 위해서 일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학회에서 학술대회에도 참가를 해서 논문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교수님들과 토론을 했었는데 가장 최근에 했던 것은 행정학 객관식 시험의 타당성 제거 방안돼 있죠. 그래서 제가 공무원 학원에서 행정학 객관식 강의를 거의 20년을 넘게 했잖아요. 따라서 이 객관식 시험을 어떻게 출제를 했을 때 여기에 시험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한 어떤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현재 교수님들과 토론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알파인자 카페에 들어오게 되면 합격수기 있다겠죠. 아마 2020년에 시험 보고 나서 7급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합격수기가 한 20여 편이 올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여 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7급 합격생들이 9급 합격 같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합격수기 내에 7급, 9급 같이
이렇게 쓰여져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서 뭐 경기도 7급 합격돼 있는데 행정학 이런 점수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통 뭐 한 70점, 80점 맞아놓고 나서 나 행정학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잘하는 거 아니죠. 근데 85점, 90점 맞고 나서 나름대로 선방한 것 같다. 그러나 공무원 시험은 뭐가 중요해요? 합격이 중요하죠. 따라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시험이 쉽게 나올 때는 100점, 95점 맞아야 돼요.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 90점, 85점은 맞아야 공무원 시험 합격을 할 수 있겠죠. 그죠? 따라서 공무원 시험 합격을 위한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간단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어떤 스피드 패스 반에서 뭐 강의를 들었던 학생인데 경기도 7급 합격하면서 행정학 100점 돼 있죠. 뭐 행정학 덕분이다. 저로서는 기분 좋은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서울시 국가의 7급 최종 합격돼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학생이 아까 얘기했죠.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받거나 카페에 질의응답 코너를 이용하곤 하는데 이 친구는 바로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받았는데 상담을 할 때 기존의 점수가 너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번부터 20번까지 전체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이해상인지 암기상인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이것을 진단을 했죠. 그리고 그에 대한 처방을 제시해 준 다음에 받은 점수가 이와 같이 어떤 행정학의 안정적인 고득점을 받게 됨으로써 여기에 서울 9급, 서울시 7급, 국가 7급, 국가지 9급까지 모두 합격을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뭐 카페에 와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러한 어떤 선배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리고 힘든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뭐 7급 합격 100점 돼 있는데 이것도 기본서를 3회독 정도 했다 했는데 이 기본서가요 페이지가 여기에 1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2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이 좀 두꺼워요. 2022년 판은 한 1070페이지 정도 됩니다. 물론 앞에 머리말 빼고 뭐 하게 되면은 한 1050페이지 정도 되는데 사실 9급과 7급 구분 없이 행정학에서 안정적인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는 가능하면은 기본서로 공부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끔 9급의 경우에는 좀 분량을 좀 줄여서 알파 행정학 핵심 체크책으로 바로 공부를 하면 안 됩니까? 그러는데 뭐 알파 행정학 핵심 체크책으로도 9급은 그동안 충분히 커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시험 제도가 개편이 됐잖아요. 하면서 9급에서도 이제 국어, 영어, 한국사 외에 바로 전공 과목이 필수 과목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행정학 개론에서도 안정적으로 고득점을 얻어야 여러분들이 시험 합격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9급, 7급 상관없이 가능하면은 여기에 알파 행정학 기본서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강의 들으면서 필요한 내용들이 이 내비게이션 행정학이다. 그러니까 필기 노트, 이 칠판에 판서된 것을 그대로 다 봐두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와 같이 바로 이 내비게이션 노트 돼 있는데 정말로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이요, 여기에 알파 행정학 기본서로 공부하면서 내비게이션을 같이 보고 핵심 체크로 공부한다 하더라도 내비게이션을 같이 보시고 기출문제를 공부할 때도 내비게이션을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진도별 모의고사 볼 때도 내비게이션 보실 텐데 나의 전범위 모의고사라든가 마무리 강좌할 때도 이 칠판의 판서 내용들을 모두 활용할 겁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내비게이션 행정학은 한 권을 그죠? 기본서 구매할 때 또는 핵심 체크 구매할 때 같이 사가지고 공부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그죠? 교재 사고 나서 저한테 불평, 불만을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 따라서 내비게이션 행정학 이 내용들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022년 기준으로 행정학 개론대인데 좀 얘기했듯이 9급이
여기에 필수 과목으로 바뀌었죠. 그죠? 그 다음에 7급의 경우에는 여기에 1차는 PCS로 바뀌었고 2차가 전공 과목도 있는데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4과목을 가지고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직 7급이 있는데 여기에는 국어를 시험을 보죠. 영어, 한국사, 대체시험 하지만은 대신 나머지 과목에서 필수 3과목이 있고 선택은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경제학 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경제의 경우에 바로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새로운 과목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직 7급 시험을 준비한 사람들이 지방직 시험을 볼 때 경제학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론은 행정학의 지방자치론 파트의 내용이 이 지방자치론 과목의 전체 내용에서 한 85% 정도 또는 9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행정학을 공부를 제대로 했을 때 그럼 지방자치론을 했겠죠. 그럼 지방자치론이 결국 85% 정도가 이미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한 15%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여기에 어떤 외국의 지방자치 제도라든가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 그리고 여기에 지방자치론 관련 제반, 법령이 있는데 지역적인 법령들이 한 문제 정도 추가될 수 있다. 이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지방직은 지방자치론을 선택하면은 행정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헌법이나 행정부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또 여기에 어떻게 보면 행정이나 지방자치론은 모두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그죠? 시험을 보면서 좀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론을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위계점 지방자치론 많이 본다는 거 잘 아시죠? 아마 위계점 지방자치론은 이론, 법령, 그 다음에 OX 문제, 진도별 기출문제, 전범위 기출문제 모두 다 있습니다. 그 전범위는 시행처별 기출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책 한 권에 지방자치론은 모든 내용을 다 집어넣었는데 나 그걸 본 다음에 모의고사 한두 개 풀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방자치론도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 커리큘럼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커리큘럼 돼 있는데 여기에 어떤 이론 강의가 있고 문제 강의가 있고 최종 마무리 강의가 있어요. 이론 강의 돼 있는데 제가 인문 강의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문 강의 이런 게 있는데 잠시 분필 하나만 좀 가져다가 쓰겠습니다. 인문 강의 돼 있는데 이건 별로 제가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 강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안 봐도 돼요. 왜냐하면 인문 강의라는 것이 간단히 소개 내용인데 행정학 시험 문제를 푸는 데는 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문 강의를 2022년 대비로는 찍지 않을 겁니다. 촬영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보통 초시행령과 재시행령을 나누어서 강의를 해요. 초시행령은 말 그대로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기본 내용, 심화 내용을 모두 다룬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죠. 강의가 보통 한 90강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재시행령 돼 있는데 이 초시행령 강의보다는 기본적인 설명이나 반복적 설명을 약간 줄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왜 행정 강의를 작년에 제 걸 들었는데 또 초시행령 강의를 들으려고 하니까 너무 길단 말이지. 그래서 이 강좌를 좀 줄여서 한 70강 정도로 줄여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 마무리 강의는 이 책 전체 내용이 아까 보네 1050페이지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 전체 내용을 이와 같이 90강, 70강 시험 임박해서 들으려고 하게 되면은 부담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좀 압축적으로 해서 좀 마무리용으로 찍는 것이 한 30강 정도에서 촬영을 할 생각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론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기출문제는 같이 좀 해줘야 돼요. 기출문제를 같이 좀 해줘야 되는데 제가 기출문제 강의하는 것은 보통
여기에 우리가 보통 한 48강 정도, 그래서 한 50강 정도로서 진행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는 항상 이론 강의와 기출문제 내용들을 같이 본다 생각하면서요. 이론 강의 들으면서 기출 풀고 나중에 기출에서 정말 풀리지 않는 내용들은 여기에 기출문제 강의를 통해서 보완을 해 나가면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도별 모의고사 하는 것이 한 600문제 되는데 600문제 하다 보니까 이것도 제법 강의 횟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하루에 거의 한 80문제씩 우리가 풀기도 하고 그래요. 하루에 또는 여기 60문제씩 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 내용이 한 30강 정도, 60문제 풀게 되면은 한 30강 정도로서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60문제니까 10회 돼 있는데 10회에서 그러니까 1시간에 1회분씩을 푼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전보의 모의고사 하는 것이 보통 한 15강 정도로 진행한다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국가직 7급은 앞으로 이제 25문제 체제로 바뀔 것이고 지방직은 20문제 체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진도배나 전보의 모의고사는 그 내용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책을 출간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데, 다만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은 기출을 보면서 기본서 같이 보시고 진도별 모의고사 보면서 기본서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전보의 모의고사 보면서도 기본서를 같이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역으로 생각하면은 이런 어떤 기본 내용들을 들으면서 바로 이런 기출문제 정도는 같이 봐두는 것이 좋다 했죠. 그죠? 그리고 최종 마무리 강의하는 것은 보통 하루나 이틀 정도에 걸쳐 가지고 행작 전체 내용들을 아주 빠른 속도로 한번 정리하는 강의들을 진행할 것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작 커리큘럼 하는 것은 이 정도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 교재 소개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했죠. 그죠? 이게 기본서입니다. 이번 강의는 이 기본서로 진행하는 강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기본서로 진행하는 강의에 이 필기 노트를 같이 활용할 것이다 했는데 내비게이션 행정학, 길잡이 행정학이라고 봐두시면 될 겁니다. 아마 이런 어떤 그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명이 되어 있고 표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행정학이 올해 크게 아마 히트를 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역별 출제 빈도 골고루 나오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분량이 좀 적지 않습니까? 교재 분량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출제 빈도도 좀 그죠? 적은데 여기에 내용들은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교재 전체의 내용들을 그죠? 순서대로 좀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의 잘 따라오시게 되면 그 순서대로 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공부할 때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이 빨간색이 뭐냐 이거잖아요. 그죠? 다른 거 아닙니다. 평균 점수 얻어도 되는 사람은 중요한 내용만 해라. A, B, C, D 해가지고 A, B만 한다든가 그 정도죠. 그러나 합격이 안 되죠. 커트라인에 맞춰 공부할 사람은 기출문제 내용만 해라. 기출문제에 보게 되면 약간 지엽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10년이나 5년 이런 정도에 한 번씩 나오는 것들. 그런 내용들. 좀 더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커트라인에서 항상 간당간당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대신 고득점으로 반드시 합격하고 싶으면은 여기 알파 행정학, 기본서 또는 핵심 체크되어 있는데 모두 다 해라 이겁니다. 특히 9급도 이제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다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학에 시험 유형이 있죠. 개념을 묻는 문제 있는데 나중에 이거 정리시켜놨다가 어떻게 문제 출제하는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을 묻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론을 묻는 문제들이 있는데, 항상 보통 오면은 여기에 틀린 것은 이런 게 물어보는데, 그런 틀린 것, 이걸 찾는 것이 보통 보게 되면은 반대로 바꾸는 게 많아요. 반대로. 그 다음에 이제 반대되는 이론의 내용을 제시한다든가, 또는 비교되는 이론의 내용을 제시한다든가, 그 다음 가장 어려운 것이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제시하는 것, 이런 것들로 문제는 보통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개별 학자들의 입장이라든가 이쪽이 있게 되는데, 이것은 좀 이해를 해야 되지만 암기도 같이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 사례 문제, 이것은 이론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하게 되고 개념을 정확히 알게 되면 사례 문제는 의외로 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령 내용을 묻는 문제들인데, 이해를 바탕으로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것이고, 6번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출제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 기출문제 보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지 가볍게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시험 유형 및 공부 방법 하는 것을 정리를 해봤고요. 결국 행정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 이해하고 암기할 것 암기하자 이건데, 그럼 이해가 무엇이냐 이거잖아요. 그죠? 개념을 명확히 한다. 그리고 개념과 개념 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으면은 그게 이해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이따가 예를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암기할 거 암기하자 돼 있는데, 여기서 뭐 법령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암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특히 시험 문제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획재정부가 각 중앙관서장에게 예산 편성 지침을 시달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3월 31일까지 이거거든요. 그걸 암기해야 되는데, 나중에 암기할 때 1월 말, 3월 말, 5월 말, 그 다음에 120일 전, 30일 전 이런 게 있어요. 그럼 1월 말, 3월 말, 5월 말 돼 있으니까 줄여서 1, 4, 5 말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해할 거 이해하고 암기할 거 암기하자, 이 내용입니다. 그럼 제가 이해와 암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바로 기존의 기출문제를 통해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은 어차피 앞으로 공부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은 좀 짧게 가려고 해요. 공부하는 방법만 잘 알아두시면 되니까요. 지금 문제가 2020년 국가직 9급 돼 있는데, 정치행정 이론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문제를 잘 보게 되면 이게 이해상인지 암기상인지 이것을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먼저 정치행정 이론론의 개념부터 알아야 되겠죠. 정치와 행정은 이론론 돼 있기 때문에 차원이 같다 다르다. 이게 이제 차원이 둘이다, 이 말입니다. 이론론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정치행정 이론론 하게 되면 이럴 때 정치와 행정은 다르다 했으니까, 차원이 다르다 했으니까 정치는 행정에 뭐 하지 마라? 관여하지 마라, 또는 간섭하지 마라, 개입하지 마라, 이런 말이 되겠죠. 즉 정치와 행정은 분리돼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 행정 분리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럴 때 정치하는 것은 보통 정당 정치를 의미할 때가 많은데, 그건 뒤에서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 정치는 행정에 개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해서 정당 정치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영역을 강조하였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개념이 나왔는데, 밑에 보면요 2번과 3번 내용이 바로 어떤 배경하에서 등장하였는지, 그리고 기존의 어떤 이론들이 이런 주장에 근거가 되는지, 그 내용을 공부해야 되는데, 바로 여기에 개념도 정확히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배경적 지식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은 이해하고 암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을 쓰는데, 지금 정책이 이론론 같으면 이해만 가지고도 개념이 돼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개념 중에 보게 되면 계층 분석하면은 바로 어떤 문제의 원인을 식별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계층이란 말에서 원인이란 말을 추론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이해보다는 암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요, 이런 어떤 이해와 암기를 같이 해줘야 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은 바로 이런 어떤 이론의 배경적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죠. 한편 정치행정 이론을 대표하는 애플비는 돼 있는데, 애플비는 정치행정이 단절적이라고 보았다 했는데, 단절적 돼 있잖아요.
그럼 이럴 때 단절적의 반대는 연속적이 되겠죠. 그럼 이럴 때 애플비가 과연 정책이 단절적으로 본 것인지 연속적으로 본 것인지 일행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게 되면요, 결국 이해와 암기를 둘 다 잡아야 되는 것이지 이해만 가지고 다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해를 가지고 풀어야 될 문제가 8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이 지문에서 보다시피 여러분들은 이해 외에 암기를 같이 병행을 해줘야만이 행정학에서 안정적 고득점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생각을, 그죠? 항상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공부를 할 것이냐 이건데 이 내용을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가 미국의 인사제도의 발달을 하는 것을 간단히 정리할 텐데 미국의 인사제도 하는 것은요, 나중에 뒤에 가서 자세히 하도록 하시고 여기서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원래 미국은 1776년 독립선언 그리고 1789년이 되면은 워싱턴 대통령이 직공을 해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재무장관 해밀턴과 그 다음에 국무장관 제퍼슨 간에 이런 연방파냐 분리파냐 해서 좀 파벌 이런 게 형성되고 그래서 어떤 정당 정치에 약간 싹이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이 내각을 구성하는 것은 보통 이제 장관을 임명한다 이런 쪽이라 보시면 돼요. 정치성을 바탕으로 했는데 일반 관료제 임명은 적합한 자격을 중시한다 해서 적격성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러나 적합한 자격이 당시에는 공무원을 뽑는데 시험 과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시험을 보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적합한 자격을 생각했느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바로 학력이 기준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시기에 학력계나 높은 사람은 주로 그래도 좀 상류층돼 있는데 당시에 앵글로색슨 중심의 약간 귀족 계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래요. 따라서 이 적격성, 귀족적 적격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귀족의 자녀들이 결국 공직을 장악하다 보니까 공직 전체가 비민주화되고 특권화되더라. 이런 비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비판하면서 1829년에 대통령이 당선되어 있던 앤드류 잭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걸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앤드류 잭슨은 원래 서민 출신으로서 사실상은 정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원 생활하고 변호사 자격 시험 합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영국과 전쟁에서 어느 정도 혁혁한 공을 세우는데 그게 의용들을 조직해서 공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서부 개척 시대에 여기에 서부 개척에 또 많은 공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서민 출신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니까 밑에 일반 공무원들이 그죠? 귀족적 적격성에서 귀족의 자녀들이잖아요. 마음에 안 들지. 그러니까 바꿔보자 인행인데 그게 이제 정책 충성도에 따라서 바꾸자인데 정당의 당원들이 공무원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대통령 바뀌면 공무원도 바꾸자 하는 것이 주격 대량 경질돼 있는데 신부부장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 역관주의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역관주의 개념은 나중에 뒤에 자세히 할 겁니다. 다만, 역관주의는 우리가 사냥을 갈 때 보통 엽총을 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에 승리한 정당은 관직을 사냥했다. 그런 말을 써서 사냥할 엽에 관직의 관자를 써요. 그러니까 관직을 사냥한 집권 정당이라든가 대통령이 관직을 자기 사람으로 교체하는 거죠. 이게 역관주의라고 보면 되고 스포일 시스템 하는 것도 스포일즈가 전리품이거든요. 전쟁에 승리한 나라가 전리품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잖아요. 선거에 승리한 집권 정당이 관직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잭슨 민주주의에서 정당의 당원들이 공무원이 되고 주위에 대량 경질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시기가 나와요. 그게 산업사회가 되면서 사회가 굉장히 복잡하고 전문화되게 되는데 이 복잡하고 전문화된 시절에는 정당의 당원들 이런 정치하다가 갑작스럽게 행정을 하는데 이제는 행정이 요즘 보세요. 어떤 세무직 공무원이다 하게 되면은 바로 세법, 회계학 이런 지식을 알아야 되잖아요. 행정직 공무원이다 하게 되면 행정학, 그다음 행정법 이런 지식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당의 당원들이 그런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비전문, 비능률 문제가 심각하고 그 다음에 선거 때 도와주는 사람들 결국 자리 주다 보니까 부정부패 문제가 심각했죠.
그러니까 이걸 개혁하자 하는 것이 우리는 진보지 정치개혁운동대회인데 결국 정치를 진보시키자, 발전시키자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보지 정치개혁운동이 나왔고 여기에서 나중에 쟁크펜에서요. 쟁크스 법안, 그랜트위원회, 이튼 보고서 그 다음에 이게 결실을 맺은 것이 펜들턴 법이에요. 그러니까 1883년 펜들턴 법에 의해서 국가공무원법이 이게 만들어지는데 이런 것이 진보지 정치개혁운동의 결과로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영학에서 당시에 발달했던 과학적 관리론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면서요. 이제 공무원을 뽑는데 행정은 어떤 국민 요구에 대한 대응성이란 민주성보다는 행정은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을 도모하는 능률성이 중요하다 하면서 실적주의가 나오죠. 하면 여기에 실적주의하는 것은 메리트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바로 메리트 시스템은 결국 공개 경쟁 시험에 의한 시험 성적에 따라서 공무원을 임용하자 이 말입니다. 따라서요. 정치는 결국 선거로 사람을 뽑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공무원은 뭐 하자는 겁니까? 공개 경쟁 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을 뽑자 이건데 기획인 등을 전제로 시험 성적에 따른 차등은 정당하다. 이런 관점이죠. 그 다음에 역관주의라는 것이 결국 정당의 당원들을 뽑다 보니까 그 정당의 당원들은 바로 자기가 소속된 정당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 하겠습니까? 충성하겠죠. 그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제 정치적으로는 공무원들은 중립을 지키라 했는데 우리나라도 요즘 여러분들 공무원 되게 되면 정당 가입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선거 때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을 위한 선거 운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부터 이제 신분 보장을 좀 해주는데 신분 보장도 이제 아주 약한 신분 보장이 있고 강한 신분 보장이 있는데 이럴 때 약한 신분 보장이다. 즉 정년까지 보장해주면 그건 강한 신분 보장인데 이것은 정년까지 보장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실적 능력 자격에 의하지 않고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그런 의미 정도의 신분 보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여기에 이런 어떤 현실의 변화가 생겼잖아요. 그죠? 그럼 이럴 때 학자들이 이에 대해서 뭐 합니까? 그죠? 이론적 뒷받침으로 논문을 쓰게 되는데 이게 1887년 우드로 윌슨 대인데 나중에 민족 자결주의 하면서 미국의 대통령이 된 사람이죠. 그죠? 하면서 우드로 윌슨인데요. 우드로 윌슨이 더 스터디 오브 애드미니스트레이션 했어요. 이게 이제 행정의 최초의 논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논문은 결국 이 펜들턴법, 실적주의 도입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정당 정치는 행정에 개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시각입니다. 그래서 정책의 이원론 시각에서 바로 어떤 의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통령이라든가 장관 이 사람들은 정치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관료들이 있게 되는데 뭐 정치인들은 국가의 폭넓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관료가 하는 일들이 그걸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했는데 여기에서 정책 행정은 하는 일도 다르죠. 그리고 이제 정치가 추구하는 가치는 민주성, 대응성이지만은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는 전문성, 능률성이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정치행정은 분리될 필요가 있다. 이 주장을 펼친 것이 이 정치행정 이원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행정 이원론 하는 것은요. 펜들턴법, 실적이 도입에 따른 이론적 뒷받침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는 정치는 뭐고? 바로 국가의 폭넓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겠죠. 행정은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는데 그걸 실행에 옮기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이 필요하고 물자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정은 사람과 물자를 관리하는 기술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조직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조직, 인사, 재무는 경영학에서 배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영학을 뭐라고 합니까? 사회행정이라고 합니다. 공행정이 있겠죠. 그죠? 사회행정이요. 공행정 하는 것을 행정이라고, 사회행정 하는 것을 경영이라고. 그 양자가 굉장히 유사해진다 이겁니다. 하면서 행정은 결국 사람과 물자를 관리하는 기술이니까 행정관리설 이런 개념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리기술자로 쓰니까 기술적 행정학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 정당 정치와 행정은 분리될 필요가 있다 해서 정치행정 이원론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같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죠. 정치행정 이원론, 정치행정은 다르다. 결국 행정은 뭐가 유사합니까? 경영과 유사하다.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은요, 우리가 행정을 공부하게 되면은 행정은 이제 한쪽 측면에 뭐가 있겠습니까? 경영이 있고 또 한쪽 측면에 뭐가 있겠습니까? 정치가 있게 되는데 과연 행정을 정치하고 분리를 시키는 순간에 경영과 유사해지겠죠. 그죠?
그게 이제 바로 정치행정 이원론이고 공사행정 이론론이다 하면서 행정은 관리 기술, 기술적 행정학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입장을 취한 사람이 우드로 윌슨 외에 학자가 나오게 되는데 굿노우 있죠. 정치와 행정이라는 책에서 정치는 국가의사의 결정이고 행정 국가의사의 집행이다 했죠. 그죠? 그 다음 화이트돼 있죠. 그죠? 행정이란 사람과 물자를 관리하는 일이다 했는데 물론 이 사람은 나중에 시대가 바뀌어요. 시대가 바뀌면 상황이 바뀌고 현상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론론 입장 변화도 있지만 기본은 이원론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규칙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는 능률성이고 행정 논문집에서 체계관리자가 수행해야 될 기능으로서 포스코브를 제시하는데 뒤에서 다 할 겁니다. 다시. 대신 포스코브 여기에서 뭐 플래닝, 그 다음에 오거나이징 스태핑, 그 다음에 디렉팅, 코디네이팅, 리포팅, 버제팅 돼 있잖아요. 그죠? 하면서 여기에 이제 뭐 CEO가 뭐냐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 나오고 그래요. 코디네이팅, 조정을 의미한다. 뭐 컨트롤링, 통제가 아니다. 이런 말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정책 이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정책 이원론의 이제 대표 학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 이제 우리가 4명이 있게 되는데 이 4명을 먼저 기억을 하는 거죠. 윌슨, 그 다음에 굿노우, 그 다음에 화이트, 그 다음에 귤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뭐 그 정도 생각만 좀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과 물자를 관리하는 기술이다 해서 이제 행정을 관리 기술, 경영 중심으로 연구를 해왔었는데 1929년이 되면 세계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중요한 이슈가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민들이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에서 조직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바로 정책적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런 정책적 측면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정부가 하는 일은 뭐냐 했더니 결국 통치하는 거죠. 근데 통치를 하려면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책 결정과 정책 집행이 있다. 근데 기존에는 정책 결정은 정치가 있고 정책 집행은 행정이 했다. 그러나 세계 대공황 이후에 보니까 행정이 점점 더 복잡하고 전문화되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회 의원들이 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 없어? 없죠. 그리고 이러한 어떤 재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의 역할이 중시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행정을 단순히 관리 기술 이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행정은 예산안을 만들고 법률안을 만들더라 했는데 그게 정책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형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 행정은 정책 형성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 집행 외에 정책 형성 기능이 대단히 중시되는데 그래서 정치가 정책 형성을 통해서 정책 결정을 하잖아요. 그럼 행정이 정책 형성을 하니까 정책 행정 구분이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해서 현대 행정은 정책 형성이다. 이런 관점들은 정치와 행정을 결국 같은 차원으로 본다 해서 정치행정 이론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정치행정 이론론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정치와 행정 이쪽이 이제 굉장히 가까워지잖아요. 가까워지게 되면 바로 행정 경영은 구분이 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정책 이론론이 나오면서 공행과 사회행정은 조금 차이가 있더라.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런 어떤 정책 이론론의 대표 학자가 누구냐 했을 때 디목, 애플비, 가우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목 하면은 Modern Politics and Administration 돼 있는데 바로 이런 어떤 정치와 행정은 협조적 관계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능률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사회 목적의 실현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능률성 돼 있는데 이런 개념 뒤에 다 할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애플비 돼 있는데 정치 행정은 연속적 과정이라고 했죠. 하면서 현대 행정은 정치 형성이다. 이런 말 쓴 겁니다. 애플비 연속적 과정 돼 있죠. 아까 말한 문제를 푼 사람은 이 생각을 좀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 가우스 있죠. 행정에 대한 성찰에서 우리 시대의 행정이론은 결국 정치이론이다. 이런 말 썼는데 여기에서 정책 이원론과 구분해서 정치행정, 이제 정치행정 이론론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론론의 대표 학자는 누굽니까 했더니 결국은 여기에 어떤 디목과 애플비와 그 다음에 가우스가 있잖아요. 그죠? 애플비와 가우스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요,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지.
학자 입장들은 나중에 이 책 내용까지 어느 정도 다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정책 이론론에 구분된 학자와 이론론 구분된 학자를 알고 있으면 어느 정도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더 깊게 들어갈 때는 뭐 하겠습니까? 디목과 애플비를 구분해서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들도 나중에 알아야 돼요. 디목, Modern Politics and Administration. 애플 정책 형성. 그죠? 애플 정책 형성. 이런 식으로 하나씩 기억을 해나가면 되는데, 여기에 이 정책 이론론과 정책 이론론에서 아주 큰 틀로 학자 이름을 기억할 때는 윌슨, 굿노우, 화이트, 규릭되어 있고, 이쪽은 디목, 애플비, 가우스에 있으니까 이것을 윌, 굿하고 디에가로 암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나왔죠. 윌, 굿하고. 우리는 지금 굿하고 있을 테니까 이거잖아요. 그죠? 하여튼 뭐 최근에 굿당에서도 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가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에 우리는 굿하고 있을 테니까 윌 굿하고. 그럼 이제 뒤에 나온 사람 뭐 하면 되겠습니까? 니네는 뒤에 가서 뒤에가 윌 굿하고 니네는 뒤에 가. 그럼 그 다음에 다시 바나드 사이먼 나오고 그 다음에 에선과 아이드 나오는데, 그럼 뒤에 가서 뭐 하냐 했더니 바나나나 좀 사온나 이런 식으로 바나드 사이먼. 그럼 이렇게 대답하겠죠. yes, yes. 그래서 S만고 아이드 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일단 여기서는 윌 굿하고 니네는 뒤에 가 이런 식으로 공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여기까지 해서 조금 전에 제가 공부하는 방법들을 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다시 접목시켜서 한번 해보시죠. 과연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풀 수 있는가, 그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제대로 하게 되면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정책의 이론론 뜻은 뭐였습니까? 정치 행정은 다른 것이다. 특히 정당 정치는 행정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게 이제 1번 내용이 되겠네요. 옳은 것이기 때문에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뉴딜 정책이 나왔잖아요. 그죠? 1929년 세계 대공황 이후에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적 기능이 중시된다겠죠. 그게 이제 나중에 뒤에서 사실 설명하겠지만은 케인스 경제의 바탕을 둔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이 되는 거예요. 최근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뭐 한국식 뉴딜, 녹색 뉴딜, 그 다음에 뭐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뉴딜 정책 이런 내용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거에 바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만들 것인지, 바로 대권 후보들 때 우리는 항상 정책 검증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정책적 측면을 강조하게 되는데, 이 정책 측면들은 조금 전에 정책 이론론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통치 기능설 정책 이론론의 등장 배경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정책 이론은 등장 배경이고, 그 다음에 과학적 관리 이론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행정개혁 운동 또는 정치개혁 운동 이런 내용들은 뭐였습니까? 정책 이론론의 등장 배경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계를 지적했다, 이 표현도 잘못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이론을 대표하는 애플비인데 벌써 잘못이죠. 그죠? 정책 이론을 대표하는 학자는 윌 굿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애플비인데 뒤에가 이 사람들은 정책 이론론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요, 이 애플비라는 사람은 정책 행정이 단절적이 아니라 연속적이다, 이렇게 봤죠. 그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행정 공부 방법 내용에 대해서 이해할 거 이해하고 암기할 거 암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하게 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왔고 어떤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은 다음에 좀 빠른 속도로 하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 이해하게 될 겁니다. 이게 행정의 출발사니까요. 행정의 역사거든요. 나중에 이걸 다시 인사행정 들어가면은 다시 인사제도의 발달사에서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럼 이런 내용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때는 좀 더 자세히 하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쉽게 기억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정책 이론론과 이론론, 그런 시각에서 접근을 해줬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약간 생소한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결국은요, 생소하지만은 이제 반복해서 익숙해지면 된다, 이 생각을 좀 해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 내용도요, 우리가 많이 하지는 않을 것이고 앞으로 이제 공부할 내용이기 때문에 가볍게 할 텐데, 여기에 이해하고 암기하게 되어 있는데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 이런 내용들은 이제 인사행정에 들어가서 공직 분류 파트에 갈 것이고, 공직 분류 파트에 들어가면은 계급제와 직위 분류제를 할 것이고, 직위 분류제 수립 절차에 들어가면은 이럴 때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먼저 뭘 하겠습니까?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대인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라겠습니까?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직무 분석은 무엇이고 직무 평가는 무엇이냐? 그 개념부터 정확히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1번 질문이 과연 직무 분석은 직무 상대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등급하는 것이다 되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상대적 가치잖아요. 그럼 가치가 더 있는가 없는가? 가치가 더 높은가 낮은가? 그죠?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더 많은가 더 적은가? 이런 말이 되겠죠. 그죠? 큰가 작은가? 이런 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는 보세요. 분석이란 말하고 평가라는 말에서 바로 가치를 따져보는 거잖아요. 가치를 평하는 거잖아요. 상대의 가치를 따져보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뭐가 될까요? 당연히 직무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할 때 직무 분석과 평가란 말이 구별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은 여기에서 평가, 가치를 따져본다. 그게 평가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기 1번 지문하는 것은 틀렸다 이 말입니다. 그럼 1번 지문은 어떻게 고치면 되겠습니까? 직무 분석이 아니라 직무 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한편 우리가요,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를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직무에 관한 조사부터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동작 경찰서장이 있다면 동작 경찰서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느 정도 책임지는지, 그리고 하는 일에 어떤 난이도, 곤란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바로 조사를 할 때 이 직무에 관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자료를 수집해야 되겠죠. 거기에 관찰, 면접, 질문지, 일지기록법 등이 활용된다 했었는데 이 내용들이 이제 당연히 조사를 하니까 자료 수집 방법에 관찰, 면접, 설문, 일지기록법 등이 활용된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뒤에서 이야기 다시 한번 할 거예요. 하면 일반적 직무평가 이후에 직무 분류를 위한 직무 분석이 이루어진다 했는데, 그럼 직무평가하고 직무분석하고 어떤 순서로 진행됩니까? 이걸 알아야 되겠네요. 그죠? 이게 이제 행정을 공부하면서 전공 과목 내용에 들어가서 하나씩 여러분들 배워야 될 내용이에요. 조금 이따 설명을 간단히 할 겁니다. 한번 직무평가의 방법으로서 서열법과 요소비교법 등 비계량적 방법과 점수부 분류법 등 계량적 방법을 사용한다 했는데, 비계량의 서열과 요소비교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 내용은 결국 전문 지식이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공부를 하고 나서 풀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에서요, 결국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와 관련된 어떤, 직위분리 수립 절차, 순서, 그 다음에 직무조사, 직무분석, 직무평가,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게 되면요,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직위분리 수립 절차는 것은 가장 먼저 준비작업도 있는데, 준비작업은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요, 가장 먼저 준비작업이 있고, 그 다음에 직무조사, 직무분석, 그 다음에 직무평가, 직급 명세서, 정급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순서를 나열해라. 이게 시험 문제 몇 번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되면 준비작업은 가장 먼저 하기 때문에 준비작업은 빼도 되는데, 먼저 이렇게 보는 거죠. 조사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급 있고, 정급 돼 있으니까 직급, 정급 돼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앞 글자, 두 문자를 따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지. 조분, 평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직급.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급 명시 작성, 정급 나오니까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평가를 할 때도 넓은 평가가 있고 좁은 평가가 있잖아요. 그죠? 바로 단어가 되잖아요. 조금 전에도 우리가 위를 굿하고 뒤에가 단어가 됐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좁은 평가, 직급 이렇게 했어요. 가주는데 좁은 평가 순서를 먼저 정확히 해주면 돼요.
어차피 직급 명시 작성해야 마지막에 정급은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좁은 평가 순서를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가지고 이제 조금 전에 문제 만드는 게 있었잖아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게 있었죠. 일반적 직무평가 이후에 직무 분류한 직무 분석이 이루어진다 했는데 틀렸네요. 뭐니까요? 바로 좁은 평가에서 직무 분석 다음에 직무 평가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물론 논리적인 순서를 공부를 많이 해두게 되면 쉬울 수 있겠지만요. 그게 안 되면 나중에 이런 두 문자를 같이 결합시켜가지고 같이 공부를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좁은 평가 직급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직무 조사인데, 조사는 뭐냐? 결국 아까 얘기했잖아요. 동작 경찰서장이 있을 때 동작 경찰서장이 무슨 일을 합니까? 뭐 행정이냐, 세무냐, 사회복지냐 이런 것도 쭉 있겠죠, 그죠? 뭐 치안이냐 이런 것들요. 그냥 무슨 일을 하느냐 그걸 따져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직무조사대인데 조금 전에 조사 방법으로서 관찰, 면접, 질문, 일지기록이 되는데 이런 질문지가 이제 설문지를 이용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죠? 한편 이제 이 조사를 하게 되면 이런 조사 내용들이 보통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내용이 보겠어요. 이 모양 이것들을 간단히만 정리하면 나중에 뒤에서 다 이야기한다겠습니다. 이게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네모냐 세모냐 이 종류하는 것은 네모, 뭐 행정, 세모, 세무, 그 다음 동그라미, 사회복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 크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크기 하면은 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책임 곤란도가 큰가 작은가 이겁니다. 그죠? 그럼 이럴 때 큰가 작은가 있으니까 네모 큰 거, 중간 거, 세모, 네모 작은 거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하면 이것은 이제 행정이냐 세무냐 이걸 나누는 겁니다. 이쪽은 이제 행정을 같이 하는데 여기에서 한 7급 정도의 업무이냐 아니면 한 8급 정도의 업무이냐 아니면은 뭐 9급 정도의 업무이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일단 조사를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네모끼리 묶으면 이거 행정이잖아요. 이건 세무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사회복지라고 생각합시다. 결국 직무 분석은 뭐예요? 직무의 종류를 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직무의 종류를 분류하는 거예요. 대신요, 직무 분석이 끝나고 나면 직무 평가가 들어가는데 네모를 가지고 다시 뭐 합니까? 조금 전에 바로 책임 곤란도가 가치가 가장 큰가, 중간 건가, 작은 건가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7급, 8급, 9급 해서 상대의 가치를 따지는 것이 직무 평가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요, 다시 보게 되면은 이런 직무 분석은 직무의 종류와 성질을 가지고 이런 논리적 판단대인데 이런 직류, 직렬, 직구는 난 뒤에서 인사인정하면서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직무 평가대인데 책임 곤란도 가지고 이제 하는데 평가 방법이 있다겠죠. 그게 이제 바로 이런 어떤 직급이나 직무 등급 이걸 만드는데 뭐 직무 분석의 수익적 분류구조, 직무 평가 수평의 분류구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할 거예요. 뭐 직무 평가가 수평의 분류구조에서 평평하게 또 이렇게 암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돼 있는데 이 직무 평가에 이제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그럼 직무 평가 방법 돼 있는데 직무 평가 방법이 뭐가 있느냐 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서요직지 분점짓기 또 암기가 들어갑니다. 서요직지 분점짓기. 그러니까 행정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이 암기를 같이 들어가는데 바로 서열법과 요소 비교법은 직무와 직무를 비교하는 것이고 직무와 직무용. 그 다음에 분류법과 점수법은 그 직무를 바로 평가 기준표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시험을 봐서 채점을 할 때도 A 답안지와 B 답안지 두 개를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직무와 직무를 비교한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답안지하고 채점 기준표하고 비교하면 그건 기준표와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직무와 기준표를 비교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우리가 사람들이요 키를 잴 때 바로 갑하고 을하고 둘이 비교해서 누가 더 큰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바로 갑을 바로 여기에 키 재는 말 그대로 도구가 있잖아요. 그죠? 그 측정 도구 거기에 맞춰서 키를 뭐 합니까? 그죠? 재고. 그 다음에 을도 거기에 맞춰서 키를 재고. 그러니까 갑과 을을 키가 얼마이다 이렇게 따지게 되면 그런 것이 기준표가 되는 거예요. 갑과 을 두 사람을 비교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갑을 어떤 측정 기준표 또는 평가 기준표에 맞춰서 그죠? 측정이나 평가를 하는 것인지 이렇게 따져보면 되는데
바로 서열법과 요소 비교 보면 직무와 직무 비교하고 분류 점수 보면 직무와 기준표를 비교하는데 여기에서 앞에 두 가지가 이제 좀 조잡한 형태예요. 그 말은요, 이제 개괄적으로 보는 거예요. 개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서열법 하게 되면은 직무와 직무를 그냥 전체적으로 보고 마는 거죠. A하고 B 비교해서 A가 더 가치가 있네. 이 말입니다. 뒤에 이제 바로 계량적 방법은 요소별로 보는 거예요. 그냥 요소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직무를 본다 하더라도 뭐 요소 이런 내용들이 요 뒤에서 보게 되면 이런 게 나와요. 서열법 그냥 A와 B를 직접 비교하는 것이고 요소 비교 이런 것은 뭐 지식이 얼마나 필요한지, 노력은 어떠한지, 책임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시 그저 비교해서 점수를 내놓고 보수의 산정도 동시에 하는데 이런 것은 뒤에서 자세히 한다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요직지 분점짓기를 지어가지고 앞에 두 가지 비계량적 되어 있고 뒤에 두 가지는 요소별로 본 다음에 점수를 다시 합산하기 때문에 계량적 방법이고 양적 방법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요직지 분점짓기를 꼭 암기를 해줘야 돼요. 서요직지 분점짓기 딱 써놓게 되면은 서요직지 분점짓기 앞에 두 개 바로 비계량, 뒤에 두 개 계량적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분류부 점수법까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할 때 계속 같이 활용할 것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요, 다시 앞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다 공부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보세요. 조금 전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를 구분하면서 직무 분석은 뭐라 하겠습니까? 직무의 종류나 성질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라겠죠. 직무 평가하는 것이 바로 상대의 가치를 따져본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럼 1번 하는 것이 직무 평가에 대한 설명이 있다 했죠. 그래 틀린 질문이 되고요. 두 번 직무자료 수집 방법 되어 있는데 직무조사 방법에는 관찰, 면접, 설문지, 일지, 기록 등이 활용된다 했죠. 그죠? 맞네요. 그 다음에 저분 평가 직급했으니까 분석 다음에 평가했죠. 그죠? 근데 평가 이후에 직무 분석했으니까 잘못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요직지 분점짓기에서 앞에 두 개요. 서요, 직지, 분점짓기. 이렇게 했는데 앞에 두 개가 뭐라 했습니까? 비계량적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럴 때 서열법과 요소비교법이 비계량적이었으니까 잘못이 되는 거죠. 앞에 서요직지, 분점짓기 이쪽에서 서열법과 분류법이 바로 비계량적이고 요소비교법과 점수법이 여기에 어떤 계량적 방법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공부할 때 결국 뭐예요? 이해할 거 이해하고 암기할 거 암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해는 개념을 명확히 하고 개념 간의 개념 관계를 살펴보고 그런 어떤 배경적 지식들을 같이 공부해 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암기하는 것은 결국 이해와 완전히 별개가 아니에요. 서요직지 분점짓기도 이해를 하면서 암기를 같이 해주고 암기하면서 이해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와 암기가 같이 간다. 항상 그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제가 두 개의 문제를 풀어봤죠. 9급 문제 하나 하고 7급 문제 하나를 풀어봤는데,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하면서요, 이해할 거 이해하고, 암기할 거 암기하면서 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학의 교재를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교재에 목차하는 것을 제일 앞에 쭉 볼 텐데, 머리말 꼭 한번 읽어보세요. 머리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들은 어느 정도 알게 될 거예요.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학은 이제 보통 저는 7개 편으로 구성을 해놨는데 첫 번째 편 하는 것이 행정의 기초이론입니다. 이거 앞으로 이제 하나씩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행정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제 행정의 연구 방법, 그 다음에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될 텐데 바로 행정을 둘러싸고 어떤 이론이라든가 제도 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이런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학대인데 행정학은요, 결국은 이제 어떤 이런 기초 내용을 배우고 나면은 행정이라는 둘로 나눠져요. 아까부터 얘기했듯이 바로 공사행정 이론론 시각에서는 행정을 뭐로 봤습니까? 경영주로 봤잖아요. 그게 이제 관리 기술이었거든요. 관리 쪽이기 때문에 조직관리, 그 다음에 인사관리, 그 다음에 재무관리 이런 내용을 공부를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직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 하는 것이 여기 나오죠. 제3편 조직, 4편의 인사, 5편의 재무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 하면은 뭐 조직의 구조, 그다음 조직 내 인간, 그다음 조직과 외부 환경의 관계 이걸 살펴볼 것이고 인사하면은 사람 뽑아야 되겠죠. 임용, 그리고 일 시켜야 되겠죠.
일시키기 위해서 능력과 사기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임용, 능력 발전, 사기, ang양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할 것이고, 그다음에 재무의 경우는 재정, 돈이잖아요. 그죠? 근데 돈은 항상 계획성 있게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국가의 수익과 지출에 대한 예정적 계산을 예산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예산 결정이라든가 예산 집행이라든가 결산 이런 과정을 중심으로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인사 재무대인데 이게 관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1929년 세계 대공황 이후에 우리가 뭐가 중시된다겠습니까?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중시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정책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제2편에서 정치학 파트를 다루는 거예요. 정치학 파트를요. 그러니까 정책, 의제 설정,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정책 평가 이런 내용을 다루게 될 텐데, 결국 행정 기초이론 본 다음에 우리는 정책 보고 조직 인사 재무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국가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어디에서?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론을 제6편에서 다시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내용들이 있는데, 지방자치법이 내년 2022년 1월 13일부터 전부 개정이 돼요. 그리고 관련된 법률들도 같이 이제 재개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론 파트의 내용들은 바로 기존에 공부했던 내용에 비해서 훨씬 내용과 비교했을 때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 지방자치론 공부는 지난번에 또는 작년에 공부했던 사람이다 하더라도 다시 법령 바뀐 내용을 중심으로 새롭게 공부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요, 여기에 이제 이런 내용들 다 했으면 이제 뭡니까? 환류대인데 평가하고 책임 물어야 되겠죠? 책임 묻게 통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평가에서 문제점 고쳐야 되겠죠? 그게 개혁대인데, 요즘 이 개혁에서 전자정부라든가 4차 산업혁명 이런 내용들이 중시되잖아요. 그죠? 지능, 정보학 이런 것들도 중시되고요. 하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 굉장히 중시되면서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그죠? 이런 것들도요, 신조어 이렇게 따게 되면 ICBM, A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ICBM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 인터넷 오브 띵 해서 IoT를 얘기하죠. 사물 인터넷이요. 사물과 사물간이 다 인터넷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C대인데 요즘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이 정말 중시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B 하는 것이 이제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중시되고요. M은 당연히 모바일 이런 쪽입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뭐가 됩니까? 인공지능 시대죠. Artificial Intelligence 이런 내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상은 뭡니까? 이렇게 두 문자 따가지고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그죠? 좀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이 바탕이 되어서 이제 초지능, 초연결, 초산업 그런 시대에 이제 우리가 접어들어서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행자 공부를 앞으로 계속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이게 목차까지 해서요, 여러분들이 행정학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 내용들을 살펴본 거예요. 근데 이게 화면이 하나도 안 바뀌어 있죠. 카메라가 계속 한 군데를 보고 있죠. 왜냐하면 제가 제 연구실에서 지금 혼자서 모든 장비를 세팅해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보면 사무실에서 혼자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은 여러분들과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실강을 하게 되면 우리 실강 수강생들과 소통을 또 같이 해야 되고 인강 수강생과 소통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카메라하고 저하고 둘이 촬영하는데 또 카메라를 계속 촬영을 이렇게 잡고 저를 따라다니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이동하고 여기에 강의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잘 생각하면서요, 앞으로 행정학의 내용들에 대해서 기초이론부터 하나씩 해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할 건데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어차피 1050페이지요. 1050페이지 공부해서 행정 고득점 통해서 합격하는 겁니다. 이거 뭐 하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핵심 체크책으로 나중에 진행할 때는 그거 페이지 한 450페이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주어진 시간 내에 다 할 수 있어요. 요즘은 과목도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뭐 9급의 경우에는 5과목 그대로지만 7급의 경우에는 결국 국가직은 필세 통과되면 4과목, 뭐 지방직 5과목이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이제 각 과목별로 정말로 약간 범위 넓게 하고 조금 더 수준 깊게 해가지고 고득점을 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이해하고 암기, 2마리 토끼 모두 잡으려면 저를 잘 따라오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올해 책에서 하나 바뀐 게 있어요. 작년까지는 계속해서 각 주제별로 언제 기출, 언제 기출, 언제 기출 이게 표시되어 있는데 올해 책에서는 그 기출 내용을요. 최근에 10년치를 기준으로 한 번 나오면 별표 하나, 2번 나오면 별표 2개, 3번 나오면 별표 3개, 4번 나오면 별표 4개, 5번 이상 나오면 별표 5개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별표하는 것이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얼마만큼 그저 자주 출제되었는가 이걸 표시하는 것이다. 그거 잘 알고 그러면 중요도는 충분히 체크되겠죠. 그죠? 대신 제가 수업 시간에 별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별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만 해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안정적으로 고득점을 통해서 시험에 합격하고 싶다. 다 하셔라. 할 수 있겠죠. 저도 열심히 준비해서 열심히 강의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마 2022년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행자의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